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사회정책부장 김원섭입니다.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계엄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훈 등록 업무를 주로 하시는 이 국가보훈 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님을 모시고 이 계엄령 선포 후에 계엄군으로 국회 및 선관위에 진입했던 이 특전사 요원들의 긴 이야기와 함께 당시 투입된 특전사 요원들이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우리 행정사님 사무소에도 뭐 어떤 이런저런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저희 업무가 주로 이제 특전사 요원들이나 아니면은 특수부대 인원들이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 고객층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얘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대원들은 좀 어떤 분위기라고 합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러려고 특전사 왔나? 이러려고 특전사 왔나? 네. 이 친구들도 이제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알고 있잖아요. 45년 만에 처음인데 얘는 결국은 특전사 우리 또 역사적 죄인이 됐네.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뭐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많이 소위 말하는 이미지라 그러죠. 이제 그런 걸 많이 바꾸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렇죠. 많은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 특전사 요원들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관심이 제일 많을 때고 지금도 뭐 강철 부대라든지 이런 프로 때문에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그 진짜 사나이?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는데 이제 한 방에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군이라는 존재가 참 국민한테 많이 다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 여기서 상당히 제가 볼 때 좌절감이나 분노도 조금 적지 않을 것 같고.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냄비처럼 끓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들하고 충돌하고 뭐 이러면서 충돌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비난도 많이 듣고 현장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라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휴대폰 통제하고 있다는 뭐 제보가 들어왔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여단에서 특전 현장에 투입되던 요원들 휴대폰을 아예 전화를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못하게 이러고 있는 상황. 실제로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우리 행정사님은 이제 보훈 등록 업무 이제 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보훈의 입장에서 좀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PTSD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인정을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단 해주고는 있는. 네, 그렇죠. 군인이라든지 또 소방관들 위험 직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 정신적으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외상은 표시가 딱 나잖아요. 총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1년 이상이요? 예. 또 투약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심리검사를 받아야 되고 특히나 종합심리검사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와야지 진단을 내려서 보상 조건이 됩니다.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한 대부분 PTSD로 인정받으려면 한 1, 2년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이제 PTSD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근데 인정받기가 쉽진 않겠어요. 좀 어렵고,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법상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 딱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최초 등록 시점하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얼마나 호전되는지 또는 악화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상담과 치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상담과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준비 또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직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입증했다. 뭘 하다 다쳤는지. 이번에는 뭐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계엄하다 다친 게 확실한데 지금 들어오는 제보에 의하면 출동일지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다 세절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들어왔네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일개 여단이 거의 1000명이 넘는데 이 인원들이 다 이제 투입이 됐잖아요. 그럼 출동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뭐 헬기 탑승 명단, 뭐 차량 탑승 명단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세절해 버리면
나중에 내가 개인이 네.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투입되었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심각하게 되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이제 많이 이제 고소도 들어가서 이게 수사가 시작된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또 수사의 관점에서도 증거인멸죄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들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어떤 당시 뭐 출동과 관련된 뭐 이제 계획 뭐 이제 이런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내가 몇 시에 누구와 거기에 출동했다 이제 이런 자료가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잠깐 화제를 돌려서 이렇게 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번에는 이제 어저께였죠. 어제 이제 그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 문건을, 참고 문건을 공개하면서 뭐 이게 언제부터 모의를 했느냐가 지금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제 이제 추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해 3월부터 뭐 모의를 했을 거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추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논란을 좀 짚어보면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사님한테도 어떤 뭐 제보가 막 들어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 지금 제일 인터넷 짤로 떠돌아다니는 거는 네. 김용현이 네. 경호처장 되면서부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용현이 경호처장 되면서부터 벌써 이거를 다 뭐 했다는, 이건 짤입니다. 짤. 무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추미애 의원은 올 2월 3월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안에서 들리는 제보로는 8월 9월부터였다고. 안에서 들리는 제보로는 8월 9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뉴스에 보면은 8월 9월부터 한참 계엄 관련된 문건이 어떻게 네. 작성되냐,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냐.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대 그 방첩사령관하고 같이 저녁을 식사를 하고 네. 갔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네. 그 시점이 정확하게 8월 9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8월 9월이라고.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실제로 이제 이 젊은 요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관련 상황으로 알고 처음에 출동을 해서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계엄이라는 걸 모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죠. 출동할 때는. 네. 그런데 지금 계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행정사령을 통해서 확보한 내부 제보 텔레그램 하나가 있는데 자, 그 텔레그램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관련.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음. 예, 지휘부에선 헬기를 많이 언급함. 이건 약간 이제 쓰시면서 비문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 수행해야 할 수 있음. 사령관님께서 단장님께, 여기서 사령관님하고 단장님이 등장합니다. 사령관님께서 단장님께 정확히 말은 안 했으나 심각하다고 함. 이번 주, 다음 주 실출동 가능성 있음. 당장 출동할 수 있게 준비할 것. 카트리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것. 그리고 2번 하고요. 중대단위 SOP 토의를 통해 정립해야 함. 그리고 3번, 여기 3번이 좀 중요하게 저는 보이는데 국방부 장관께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발생하면 타여단 신경 안 쓰고 707 부른다고 언급하였음.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에 주목해서 보는데 내용 자체가 그냥 어떤 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상 어떤 시기에 출동을 지금 어떤 윗선에서는 좀 염두에 두고 이미 어떤 그거에 대한 준비 태세에 돌입을 시키는 듯한 저는 그런 걸 보이고 좀 이렇게 주목하는 표현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면 이번 계엄이 무슨 돌발적, 우발적으로 어떤 실행이 된 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게 이제 다들 1, 2, 3으로 읽는데 네. 3번부터 거꾸로 읽으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거꾸로요? 네네.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 및 단장한테 헬기를 타고 북한 관련 이슈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출동한다고 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윗선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좀 특전사 요원들, 대원들한테 이게 그렇죠. 공지처럼 내려오죠. 공지처럼 내려온 거죠. 텔레그램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딱 누가 봐도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 어떤 준비 태세에 돌입을 시킨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즘 뉴스에 나오는지 뭐 일주일 전서부터 알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문자에 보면 다음 주.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1개월 전서부터 준비가 있었다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저도 첩보를 받고로 한 달 전서부터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 요원들은 북한 관련 상황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죠. 북한 관련 상황이고
오물 관련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국에 행정관님이 보시기에도 특전 사령관과 뭐 여단장들은 좀 알고 있었다. 계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부에서 나오는 제보에도 한 달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특전 사령관, 특전 여단장들은 계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다수의 전원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뭐 양심고백이라고 해서 이제 특전 사령관 어디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떤 그 김병주 국회의원 그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렇게 좀 눈물도 좀 이렇게 흘리시면서 약간 뭐 본인은 뭐 보도를 뭐 20분 전에 뭐 보도를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약간 이거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예, 그럼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근데 이번에 그 실탄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래요. 실탄을 뭐 가져가지 않았다. 뭐 이러고 그리고 오늘 그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그 실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실은 뭘까요? 실탄에 대한 진실. 우리가 707이라는 부대의 특수성을 알아야 됩니다. 네네. 여기 사회자님께서도 군대 다녀오시죠. 저는 군대는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훈련소 다음에 현재로 치면 행안부 소속 전투경찰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 5분 대기조는 아시잖아요. 5분 대기조 알죠? 그렇죠. 예. 707이 나라의 5분 대기조입니다. 국가의 5분 대기조. 전쟁 상황에서 5분 대기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테러 작전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707 특임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훈련장에 갈 때도 상시 탄약을 휴대하고 가는 조직입니다. 훈련을 하러 갈 때도. 그렇죠. 왜냐면 훈련하다가 무슨 일 터지면. 그렇죠. 훈련장에서 바로 상황이 발생되면 5분 대기조처럼 똑같이 헬기를 타고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북한 관련 상황으로 어쨌든 계엄이 터졌을 때 북한 관련 상황으로 알고 갔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 뉴스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북한 관련 상황이라고 하고 갔는데 실탄을 안 가져갔다는 게 말이 되나? 예,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 가져갔는데 이때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팀이면 중대장급이 이제 지휘를 해서 다 가는데 이때는 지역대장하고 선임당장관인 행정보급관도 출동을 했답니다. 원래 출동 안 하시는 분들이. 행정보급관이 거길 갔다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총기 탄약은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보급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총기 탄약 관리하러 행정보급관이 갔고 탄약도 휴대는 했지만 불출을 안 한 거죠, 개인별로.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봤고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도 탄약통에 찍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약통은 휴대하고 갔지만 탄을 불출하진 않았다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707 특임대 외에도 뭐 특전사 여단이 출동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격여단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뉴스에 처음 나온 막 단어들이 있는데 제격여단이 보통 서울하고 경기권에 근무하는 1여단, 3여단, 9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1여단이 김포에 있고 그래가지고 국회로 왔죠. 그리고 707 특임단이 헬기로 국회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3공수는 이천에 있는데 수원 송간이로 갔죠. 그리고 9공수는 지금 현재 인천에 있거든요. 인천에서 과천으로 왔단 말이에요. 과천 송간. 그러니까 지금 지휘부에서는 지도 딱 놓고 다 그려본 거예요.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대들을.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경로까지도 다 확인을 했다. 이번에 지금 구공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번에 들어온 뭐 제보 중에 구공수가 무슨 뭐 1시간 전에 도착을 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지금 구공수에서 제보가 들어온 걸 들어보니까 구공수가 과천 성간이로 갔죠. 과천 성간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1시간 전부터. 근데 여기서 1시간 전부터 대기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1시간 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시 28분인가가 계엄 선포 날짜는 1시간, 그러니까 9시 반 전에는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뉴스들에 보면 뭐 2시간 전에 가 있었다. 뭐 예를 들어 3시간 전에 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방첩사 요원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첩사 요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3공수, 9공수가 다 선관위로 갔으니까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상의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1시간 전에 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그 특전사령관이 해명했던 내용이 또 안 맞죠? 또 안 맞죠? 또 20분 전에 뭐 날아다녔는데 이게 만약에 1시간 정도 대기를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맞죠.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지금 이제 행정관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은
다 제보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좀 근거도 있지만 완전히 팩트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뭐 저희가 어떤 그 제보의 형태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다 이 통화 음성 파일은 있습니다. 그 통화 음성 파일이 다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음성 변조라도 해서 들려드리지 못하냐면 왜냐면 제보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 변조를 하더라도 혹시나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어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이분들이 그 안에서 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색출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정말 만회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고자 어떤 그 제보자 그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좀 양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분명한 거는 저희 직접 제보자들과 통화까지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만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계속해서 자 이제 저희가 지금 구공수가 그 과천 성관이 1시간 전에 갔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런 제보들이 뭐 상당 부분 뭐 전부 예를 들어 사실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제 특전사 요원들이 더 화가 많이 날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비난은 본인들이 다 받고 있는데 이제 지시한 사령관과 뭐 여단장들은 항상 나와서 무슨 약간 몰랐다.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길게 하지만 몰랐다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많이 투입된 그 일개 여단이 1000명 규모인데 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여단장은 나와서 해명을 하는데 그 밑에 인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밑에 인원들은 누가 챙겨주나요? 저는 이 인원들을 빨리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20, 30대에 자기가 자원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특전사에 지원할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자기 나름의 큰 뜻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자기가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신뢰를 깎은 상태잖아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듬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빨리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제보 기구를. 그렇죠. 어떤 그런 현장에 있었던 그런 요원들을 위한 제보 창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개인 참가했던 개인을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법률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몇 시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이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제일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서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원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하긴 저도 사실 요새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뭐 유튜버가 됐던 오늘 저 이제 707 트임단장 뭐 기자회견이 됐던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대중이 되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쉽게 표현해서 높으신 분들이에요. 사령관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 그때 당시 현장에 투여해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현장 요원들의 목소리는 그냥 일부 조금씩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마디 나오는 거지. 그분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빡치는 거는 전우를 살려야 되는데 자신을 살리고 전우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멈춰줘야 됩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나와서 해명한다고 자기만 해명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만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고 전우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서 저라면 나와서 죄송합니다. 부당한 명령이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요원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더 필요 있나요? 지휘관이라면? 전우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전우를 죽이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촬영을 하기 전에 원고를 좀 이제 미리 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행정사님께서 이 맨 마지막 장에 이게 좀 프린터를 해오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쭉 보다가 좀 이렇게 굉장히 눈길이 가는 조항을 하나 봤는데 제 22조 정직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 정직하여야 한다. 이게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아예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요원들은 정말 북한 관련 상황으로 알고 갔는데 민회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내려서 시민들한테 온갖 비난과 원망을 듣고
이러고 왔는데 22조 정지 경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